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예. 저희들 어제 하늘궁에 잘 다녀왔습니다. 레벨도 엄청 많이 받고요. 날씨도 포근하게 봄 날씨처럼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세용 흑영령을 아십니까? 17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불공정이 상식이 된 나라. 어떤 이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득표율을 올리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고 닭이 알을 낳아야 달걀이 있는 법이다. 정당 보조금도 그렇지만 앞서 잠시 언급한 불공정한 우리나라 선거법과 선거 풍토를 상기해보라. 일단 달걀이든 닭이든 되어야 하는데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은 그 첫 번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풍토 등 모든 것이 있는 자는 계속 더 가져가면서 목적을 이루고 없는 자는 재산을 다 털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결국 그대 정당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존속되고 그대 정당 후보만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TV토론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대상 후보를 제한해 놓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통령 선거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았다. 1. 각급 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을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위 조항에서 신생정당의 후보가 TV토론에 나갈 가능성을 늘어놓은 것은 다가 유일하다. 그런데 선거기간 전 30일 동안 여론조사에서 5%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정치 신인이 5%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언론과 방송, 여론조사 기관, 선거법 등이 정치 신인의 등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정치 신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데 1등 공신이다.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도 전 언론 방송은 거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주야장천 보도한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국영방송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거대 정당들의 후보의 동정만을 국민에게 충실히 보도한다. 같은 공탁금을 내고 출마한 다른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국민은 거대 정당 후보만 알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출마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소위 후보 지지율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일부 거대 정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한다. 언론은 그것을 받아 대서특필한다. 물론 나같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치 신인을 여론조사에서 조사한들 언론방송 보도에 나오지도 않은 그들에게 지지율이 나올 리도 없다. 그러니까 언론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 신인의 등장 자체를 철저히 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이 되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공직선거법 항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82조 2항 4항의 나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유효 투표 총수의 3%를 얻은 정당의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후보가 자신의 당이 아닌 그러한 조건을 갖춘 제3의 정당을 물색하여 추천을 받는다고 할 때 정치적 이상이나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을 찾고 그러한 정당과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의 TV 토론 참여 후보자 기준에 대한 법 조항들은 기존 거대 정당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정치할 생각을 말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것도 다름이 없다. 동법 제82조의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신생정당에게 더욱 절망적이다.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대한 조항인데 신생정당은 아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규정을 옮기면 다음 내용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 제외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정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시, 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처럼 우리나라 선거법은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알릴 기회인 TV 토론을 비롯한 방송 토론에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거의 막아놓고 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수차례 방송에 나와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알린다. 반면 신생 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고작 한 차례씩 군소정당 후보들만의 후보당 10만 연회설과 10분 연회설과 10분 토론만으로 공중파를 통해 정책을 알릴 수가 있다. 후보당 단 10분이며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하기 쉽지 않은 시간대에 편성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뉴스와 현수막, 벽보, 공보물, SNS 활동으로만 자신과 정책을 알릴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활동마저도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후보들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약세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치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겠는가? 나는 이처럼 불공정한 선거법과 편파적인 언론방송, 자의적인 여론조사 등 불공평한 선거 풍토 속에서 지급되는 정당 지원금은 결국 기성 정치인들이 국고를 통해 형식적 선거를 치르고 자신들의 재당선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 정당이 선거에 나갈 후보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 장사를 하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당선을 보증하는 숙표와 같기에 돈을 내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소문이다. 이러한 정당의 형태와 정치 풍토 속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는 것과 같다. 정치 발전은커녕 정치인들이 부패해가는 최대 고리가 바로 정당이라고 본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공천을 따내기 위해 출마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을 따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당의 방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행보를 했다가는
당장 돌아오는 것이 당 차원의 비난과 자기 공천 탈락이다. 이런 마당에 정당이 국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라고 극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판 당파 싸움과 양당 체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고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싸움의 주체가 사회의 상부인 양반측으로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발달한 대중매체로 인하여 국민 전체가 국론 분열의 장으로 들어와 온 국민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행국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붕당 정치라는 말로 미화하여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인 서인의 분당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학파의 대립으로 학문적 토론 위주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당파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져 결국은 노론소론, 남인 북인, 네 개의 사색 분당이라는 당파로 분열되어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일삼았다. 그것도 의미 있는 학문적 주제나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몰라도 오로지 권력 잡기의 혈안이 되어 궁중의 사소한 예법 하나라도 물고 뜯으며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어찌 붕당 정치니 오늘날의 정당 정치와 유사하다느니 하며 미화하거나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는가. 하긴 작금의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조선의 당파 싸움이 아니라 정당 정치의 기원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잘난 양반 사대부들은 당파 싸움에 빠져 나라가 기울든 백성이 굶어 죽든 안중에도 없었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사신으로 가서 일본 사정을 살피고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서로 간의 경쟁 심리와 적대 감정이 개입되어 상반되는 보고를 할 정도였으니 당파의 피해를 일러 무엇하랴 싶다. 결국 당파 싸움에 빠진 우리나라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된 일본이 자신들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대군을 보내어 이 땅을 침략하였던 것도 그 원인이 당파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당파 싸움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들어오니 이제는 정당 정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만 바꾸어 그 망국적 당파 싸움을 재현하여 당파 간의 보복을 일삼고 거기에 국민까지 가담시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참으로 기갈찰 노릇이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는 특히 양당 체제의 탓이 크다. 흔히 양당 체제가 수립되면 그 전의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증거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 정도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비록 군소정당의 난립에 의한 정치 혼란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 양당 정치이다.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렇다고 본다. 대개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이루어지는 양당 체제는 국민을 한편에 서게 만들어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민 분열은 양당 체제의 민주정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의 지역 감정까지 가세하여 양당 체제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분열이 더욱 심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권 정당이 실정을 하면 다음번에는 다른 쪽에서 정권을 잡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예산 낭비도 심하다. 그 어떤 정권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어떤 정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만다. 또 우리나라 양당 구도 정치는 대립을 넘어 보복 정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임 위정자들은 정권을 넘기기가 무섭게 정치적 심판대에 올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기보다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전시 행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등이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 양당 대립 구도가 중앙에서부터 지방 소 단위까지 구석구석 반영되어 전시성 행정이 만연하여 예산이 낭비된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기업이 낸 혈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